영화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가볍게 소비하고 오락적인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영화를 좀 진지하게 접근한다든지 분석을 해본다든지 또는 이론화 시켜본다 이런 데는 굉장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 강좌가 오히려 이전의 강좌들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흥미로운 면이 있는데도 그 인물, 그 캐릭터의 중심을 뒀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요. 그 바바라 크리드라는 여자가 The Monstrous Feminine이라는 아예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공포 영화 속의 여성 이미지를 이제 주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그 압젝트라는 개념, 우리말로 비천한 존재, 이런 개념을 끌어다가 분석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생각을 해낸 거고, 사실 공포 영화를 또 보다 보면은 여성이 대부분 희생자로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게 더 파이널 걸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공포 영화, 예를 들면 스크림 같은 거 대표적이지만 보면은 온갖 그 괴물과의 씨름, 죽음의 위협, 다 겪은 후에 항상 살아남는 최후의 생존자가 있는데 대부분 여성이죠. 근데 물론 물리적으로는 살아남지만 온전치 않게 굉장히 망가져갖고 살아남게 되는데 거기서 알 수 있듯이 공포 영화에서 대체로 여성들은 희생자 위치를 많이 점하죠. 그 이유는 공포 영화에서 그 위협의 대상이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일수록 그것이 같이 다니는 공포는 커지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통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격받을 때 공포가 더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성들은 그 희생자의 위치, 피해자의 위치를 많이 차지하지만 물론 그보다는 적지만 공포 영화에도 그러니까 드물지 않게 여성들이 괴물로 몬스터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가만히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일단 착안해서 특히 공포 영화 장르 내에서 여성들이 왜 괴물화되는가 그거를 이제 현상적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좀 뭐라 해야 되나 거창한 말로 가부장제의 무의식, 어떤 무의식이 가부장제 사회에 어떤 무의식이 여성 특정한 종류의 여성, 특정한 이미지의 여성을 그렇게 괴물화 시켜내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너댓 편의 정도 영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얘기 이제 바로 그거예요. 여성이 공포 영화에서 대부분의 희생자,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괴물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상반된다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처하는 두 가지 모순된 위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한편으로는 굉장한 남성들에 의해서 주로 숭배의 대상, 연모의 대상이죠. 근데 반면에 대부분의 가부장제 사회는 또 일반적으로 여성 혐오증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고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사회들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또 반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다든지 폭력을 쉽게 당한다든지 강간을 그러니까 성적 폭력, 강간을 당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쉽게 어떤 폭력에 노출되고 또 쉽게 비하되는 존재가 돼요. 이게 이제 여성이 처한 딜레마적인 가부장 사회에서의 위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를 확장시켜 본다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위협적인 존재, 가부장제적 질서를 뒤흔들고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자극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아까 말처럼 무력하고 또 나약하게 하여튼 희생되는 그런 위치 이런 걸 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여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한 사회 내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 내지는 두 가지 다른 위치일 뿐이라는 한 인물이 동시에 점할 수도 있는 이렇게 이제 이해된다는 면에서는 꼭 괴물로서의 여성과 희생자로서의 여성이 완전히 반대 극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질의 양면과 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성이 상상되고 구성되고 재현되는 두 가지 방식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원래 헐리우드에서 공포영화 장르 자체가 이제 인기를 끌었던 건 30년대였어요. 30년대는 맥락을 보면 이제 대공황 시대였고 이때 헐리우드에서 공포영화 붐을 주도한 사람들은 바로 미국인들이 아니라 독일에서 망명한 독일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당시에 그 나치즘이 부상하게 되면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그 나치즘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 온 영화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독일에서 20년대에 표현주의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독일 표현주의 영화 자체가 기본 내용이 굉장히 괴기스럽거나 음울하거나 광기 어린 이런 내용들을
다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간 내면에 어둡고 그 폭력적이고 분열적인 본능, 뭐 정신세계 이런 걸 다뤘다는 거죠. 어두운 화면, 뭐 낮은 그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그 세팅, 배경 이런 걸 직접 손으로 다 그리고 해서 한마디로 인간 내면의 어두운 측면들을 탐구한 영화들이었는데, 그런 걸 만든 사람들 미국으로 와서 바로 주로 유니버설이라는 스튜디오에 모여서 공포 영화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게 생각 이상으로 히트를 치게 되면서 공포 영화가 이제 굉장히 그 붐을 일으키고 시리즈물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들던 것도 뭐 대표적인 작품이 칼리카리 박사의 밀실 같은 영화도 있지만 노스페라투 같은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흡혈귀, 뱀파이어리즘을 주제로 한 이런 비슷하게 이제 여기 와서도 그런 내용을 만들고, 또 프랑켄슈타인 같은 류의 영화를 만들어서 그게 히트를 치면서 뭐 시리즈가 나오고, 하여튼 30년대에 일단 인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40년대 중반 이후 50년대 그 반공 이데올로기, 냉전 시대를 맞아서 또 한 번 공포영화 인기를 끄는데, 그때는 주로 마치 에일리언처럼 공포와 SF가 결합된 영화들이에요. 그런 영화들이 인기를 끄는데, 그걸 이제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50년대에 그 메카시즘,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50년대에 한마디로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그런 주로 돌연변이 괴물이 등장하는 SF 공포 영화 통해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흔히 뭐 우리가 빨갱이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그 사상이 머리에 물들면은 빨갛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실체는 안 보이지만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말 그대로 전염되고 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을 자아내는 거였는데, 마치 SF와 공포 영화를 결합시킨 그런 영화들 속에서 돌연변이 괴물로 등장하는, 주로 외계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 괴물로 등장하는 그 뭐 어떤 위협적인 대상들은 바로 그런 식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전치시켜서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외계인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은 겉으로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일종의 고치처럼, 고치가 집을 짓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비슷한 모티브가 옛날에 그 뭐죠? 뭐더라? 그 시리즈 있었잖아요. 멀더하고 스컬리 나오던. 엑스파일에도 그런 식의 모티브들이 종종 등장했었거든요. 외계인들이 인간의 몸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서 잠식하는 뭐 그런 모티브가 이미 그때 50년대 나왔던 건데, 하여튼 50년대는 그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나 불안감, 공포, 이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드러난 거였고, 70년대에는 주로 영국의 해머 스튜디오라는 데서 이제 굉장히 독특한 공포 영화, 굉장히 고딕적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어떤 그런 그로테스크한 성을 배경으로 하고 뭐 뱀파이어들이 등장하는 이런 식의 고딕적인 공포 영화들을 만들기도 했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70년대 공포 영화가 로빈 윌리엄스 같은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70년대 미국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텍스트는 공포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베트남에서 레이건까지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 한 절반 정도 할애되어 있는 게 바로 7, 80년대 미국 공포영화에 대한 챕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트남에서 레이건까지, 즉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60년대 후반에서 레이건이 등장한 80년대까지의 미국 문화, 미국 정치, 미국 사회를 영화를 통해서 읽어본다고 했을 때 한마디로 미국 역사와 정치, 문화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즉 읽어볼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가 바로 공포영화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70년대에서 특히 80년대를 공포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도 리얼하게 읽어볼 수가 있는 건데, 거기서 로빈은 조금 단순하긴 하지만 70년대와 80년대 공포영화가 완전히 나눠요. 70년대 공포영화가 아까 말했듯이 미국인들이 갖고 있던 악몽, 불안감. 왜냐면 60년대는 급진주의 시대였어요, 미국 사회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 또 젊은이들의 히피운동, 반문화운동, 또 여성들의 뭐 페미니즘 운동, 동성애자들의 뭐 동성애자 인권운동, 또 유색 인종들의 뭐 갖가지 흑인 인권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여태까지 백인, 남성, 중산층 중심 사회에서 한마디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억압받았던 소수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민주주의, 개혁 움직임을 드러낼 때가 미국의 60년대란 말이에요. 근데 80년대는 레이건이 등장해서 한마디로 극단적인 신보수주의가 등장한 시대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게 7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그 레디칼, 급진주의 시대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로 이행하는 그 과도기란 말이에요, 70년대가. 그만큼 미국인들이 동요하면서 60년대의 어떤 자유주의,